그리고 이런 피해라는 건 뭘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게요. 이 피해라는 건 뭘까요? 자, 뭘 봐요? 자, 육체적인 피해, 재정적인 피해, 또 심리적인 피해까지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피해라는 건 그냥 그냥 뭐 의료비만 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pain and suffering, 그죠? 뭐 그 다음에 셀러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에 medical expense, 이런 것이 이제 harm이죠. 이것을 우리가 바시험 보고 합격할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사실 적당히 모르고 그냥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여튼 간에 이 harm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먼웰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광범위한 우리가 손해를 우리가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사실 법원 자체에서 실제로 피고로 하여금 15,200불을 우리가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명령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섹션 60이죠? 56E에 보게 되면, 이 법령 자체는 rebuttable presumption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뭘까? 상대방이 당연하게 우리가 추정되는데, 그 추정을 깨려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하게 반박을 해야 되겠죠. 당연하게 뭘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자, 피고 입장에서 피고가 기본적으로 재정적으로 그 돈을, 손해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우리가 추정을 일단 하는 거죠. 추정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추정을 반박하는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는 거죠. 피고한테 있다. 일단은 뭐 돈을 넌 지불해야 된다, 지불할 수 있다라고 일단 법원에서는 일단 판결에서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나 돈 없어, 나는 뭐 실직하고 재산도 없고 그러면 뭐 지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면 rebuttable presumption이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건 이제 민법상에 우리가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데, 뭐 돈은 이제 따져보면 알겠죠. 이게 이 사람이 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놓고 피고 자체가 실제로 어떤 증거를 제시를 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돈을 지불할 수 없다라는 어떤 증거도 제시 안 했고, 자, 56조에 보게 되면 법원에서 15,200달러를 소위 피고의 재정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그러한 손해배상 명령을 정당화시키는 어떤 내용들을 조사도 없이 소위 여기 보면 이 부양료를 15,200달러를 명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라고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한 거겠죠. 피고 자체가.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피고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restitution statute, 이 관련 법령, 손해배상 관련 법령 자체는 법원이 먼저 그 손해배상 명령이죠. 명령을 정당화시키는 명확한 결과죠. 이 finding은 뭐 어떤 판결령이나 뭐 어떤 조사 결과니까 이런 것을 무화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없다. 그냥 15,200불만 내라고 한 거죠. 어떤 뭐 산출 내역도 없고. 그래서 고등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피고의 그 법령 해석은 올바르다. 법령 해석은 올바르다 하는 거죠. 그래서 56조 D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세 가지 요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산출에 있어서,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세 가지 요인이 있어요. 세 가지 요인. 1, 2, 3가 있죠. 1, 2, 3를 무조건 우리가 손해배상액 산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피고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원심 법원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 않았다. 그죠?
뭘까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뭐 공공정책이죠. 공공정책에 해당되냐 만으로 피고죠. 형사 피고가 자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 그죠? 혹은 상해를 보상해야 된다는 공공정책이 있느냐라는 거죠. 공공정책이 있느냐. 이것은 뭐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죠? 원하는 거죠. 페이버니까 원하는 그러한 공공정책이 있느냐. 공공정책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따르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피해자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공공정책이 있느냐. 두 번째, 자 피해자, 빅팀이니까 피해자에 대해 있는 재정적인 부담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피해자가 입장에서 볼 때는 피해자라는 건 뭘까요? 여기 두 아들 자체가 돈도 못 벌지나요? 돈도 뭐 없죠. 아주 미성년자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쫄쫄 굶고 다녀야 되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 없는 거죠. 없는 상태고. 그건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 굉장히 그죠? 문제가 되는 상태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피해자에게 이거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피고의 어떤 범죄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죠.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여기서 누굴까요? 피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뭘까요? 범죄 행위로 해서 뭐 친인척이라든지 뭐 누구 하든지 또 여기서는 뭘까요? 고부라는 이제 엑스와이프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된다. 본인이 못하니까 두 아들이 못할 경우는 제3자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상태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고의 재정적인 여건을 우리가 또 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1, 2, 3 이 구성 요건도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돼서 우리가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읽어버리면 뭐 빨리 읽을 수 있고 뭐 빨리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이 다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기 전에 소위 형량을 내리는 판사죠. 이걸 내려야 되니까 형량을 내리는 판사는 심각한 어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을 우리가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스테이트, 그죠? 스미트라는 이 판례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나와 있다. 세 가지가. 세 가지가 바로 이거죠.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트 험프리 이 케이스를 다뤘던 원심법원은 다루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 법령 자체는, 입증 책임을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다는 거죠. 난 지불할 수 없다라는 입증 책임은 피고한테 있고, 또 법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요인을 조사해야 된다. 지불할 수 없다 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걸 끊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채무관계, 채권관계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뭘까요? 그냥 난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입장이고 또 법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고등법에서는 조사는 안 하죠. 자, 하급심에서 우리가 이 사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원심법원에서 사실심에서 조사해서 이 결론 내리라니. 실제로 15,200불이 적절한지 추가적으로 더 지불해야 되는 건지. 자, 그래서 뭘까요? 자, 한 부분은 원심법원의 내용은 이슈와는 맞다 이거죠. 이슈와는 맞았어요.
대리권에 있다는 것은 맞는 거죠.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거는 뭘까요? 자, 이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인 공판 절차를 위한 환송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슈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읽어버리면 그냥 뭐 이 사건은 뭐 그냥 뭐 대리권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뭘까요? 사실상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그 restitution을 우리가 산정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구성 조건 세 가지가 있고, 그죠? 있다는 거. 또 알아야 되고, 그죠? 그냥 범죄 가해자가 내가 돈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원심법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제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그 결과까지를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원심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고등법원에서 다시 원심법원으로 내려갔잖아요. 원심법원을 다시라 보고, 여기서 오케이 한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또 여기서 또 뭐 다투게 되면 B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B 다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충 여기서 끝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다툼이 있어 보면 또 다른 또 우리가 고등법까지 올라와서 또 이렇게 판결 금액이 정확한지는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정확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판사라 그러면 우리가 상급법원에서 내리는 어떤 지시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한 판결을 또 정리를 했죠.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건 내용이 좀 앞에 부분은 이제 형사적인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헌법에 관련된 문제죠. 헌법과 관련된 문제라 재밌는데 또 이것도 헌법을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헌법은 또 추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또 주의를 하게 되면 가장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랭이죠. 랭과 그 다음에 롱파인 스쿨 디스트릭이니까, 랭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제 손을 제기했는데, 롱파인 스쿨 디스트릭이니까 주로 우리가 교육구청이죠. 교육구청과의 이제 싸움이 있죠. 학부모와 교육구청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블랙 앤 크로필의 2016년도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올리비아 랭이라는 마이클의 부모죠.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7살이네. 마이클이 이제 아들이 7살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교육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마이클의 권리가, 소위 어떤 권리죠? 마이클의 주로 기본권이죠. 권리가 위반됐다라고 이제 다툼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child with disability니까 그죠? 장애가 있네요. 장애는 자식, 그죠? 아이로서의 자신의 아이의 권리가 위반이다. 권리가 위반됐다. 기본권 위반이다 하고 이제 주장하면서 교육구청에다가 이제 소를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우리가 preliminary permanent injunctive relief니까, 첫째는 일단은 좀 시급한 건 문제니까 먼저 preliminary를 걸어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preliminary가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종류가 이제 소위 가처분 절차가 세 가지가 있겠죠. restraining order가 있죠. restraining order 알죠? restraining order. 그 다음에 primary injunction, permanent injunction, 이 세 가지가 있죠. permanent injunction. 어차피 뭐 우리가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따졌을 때도 이제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는 두 번째가 이제 preliminary니까 요것이 일단은
본안 소송 전까지 요것으로 유지되다가 이제 일로 넘어가는 거죠. 본안 소송에서는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절차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하여튼 간에 여기서는 프리리미너리죠. 그 다음에 다시 퍼머넌트 인정션 릴리프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일단은 당장 교육구청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딱 막고 있는, 그죠? 아들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것을 임시로 일단은 하도록 하면서 법적으로 이제 영구히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이 원시법원 시간이 뭘까요? 자, 뭐라 청문 절차를 열었죠. 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소위 프리리미너리 인정션이죠. 마이클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자. 해달라. 뭘까요? 기본적으로 서비스 애니멀, 봉사 동물이니까 뭐 강아지죠, 개이죠. 뭐 우리 뭐라 할까요? 하여튼 도미, 강아지 도미 강아지, 하여튼 서비스 강아지를 데리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거죠, 결론은. 그랬더니 일단 원심법원에서 일단은 오케이 했어요. 원심법원에서는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원심법원에서는 그 명령에, 그죠? 그 효력 날짜를 일단은 조금 연기시킨 거죠. 3주 정도. 왜일까요? 일단은 이제 교육구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서비스 애니멀의 어떤 우리가 등교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3주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시간을 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심법원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마이클에 대한 어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교육구청에서 뭐라 하냐면 인터로큐터리 어필하는 거죠. 원심법원의 프리머리 인정션에 대한 원심법원의 그죠? 허락 자체를 이제 반박하는 어떤 인터로큐터리 어필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교육구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항소하는 그런 케이스죠. 이 소송 자체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되냐면 프랭클린 에듀케이션 액트는 프랭클린 교육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기된 사건이라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죠. 교육구청하고 랭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겠죠. 변호사 자체도 한마디로 원고 자체가 American with Disability라는 액트라는 게 있어요. ADA라는 법이 있고 Individual with Disability Education Act라는 IDEA라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무시하고 한 거죠. 이것도 뭐 정확한 변호사가 있다면 정확하게 또 우리가 이제 법률 내용을 좀 파악하게 되면 또 여기다 건질 내용이 있을 텐데 하여튼 이제 두 사람들이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해 버리고 프랭클린 에듀케이션 액트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툰 그런 케이스죠.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고등법원의 입장에서 뭘까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자 과연 원심법원의 판단 자체가 재량권 자체가 이탈이 있었느냐라는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 어펌한다. 그대로 우리는 어펌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대로 원심법원의 의견을 따른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백그라운드 한번 봅시다. 자, 청문에서 이 부모들 자체가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kindergarten, first grade, long fine elementary school, 그죠? 이 기간 동안에 마이클이 아들이 이제 소위 좀 이제 이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학습 장애를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편의를 이제 학교로부터 받은